이 신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제 신문은 바로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이 한성순보를 찍어낸 곳이 어디냐면, 이것도 좀 여러분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성순보를 찍어낸 곳이 어디냐면 근대적인 시설이거든요. 바로 방문국. 이 방문국에서 바로 이 한성순보를 지금 찍어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한성순보는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활자체의 어떤 그 신문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이 휴대폰 속에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참 굉장히 큰 변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문은 여러분들 순한문 신문이에요. 순한문 신문이었고, 이게 어떤 기능을 했냐면 관보 형식, 즉 관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우리 뭐뭐합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용도, 이런 것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이런 신문 도입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개화파들이에요. 개화파들. 이 개화파들의 영향에 힘입어서 바로 이 신문이 지금 가능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개화파들이 일으켰던 난이 하나 있습니다. 정변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갑신정변. 여러분들, 제가 요 라인을 지금 하나 그어놨어요. 라인을 지금 하나, 둘, 세 개 그어놨는데 1884년 라인과 1894년 라인과 1904년 라인, 이렇게 세 라인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이 라인마다 들어가는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즉 1884년 이전에 볼 수 있는 모습, 1884년과 94년 요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 또 1894년과 1904년에 볼 수 있는 모습, 또 1904년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르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예요. 요게 지금 개화기 주머니, 요거 지금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84년과 94년, 여기를 저는 동도서기 주머니라고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동도서기 어떤 그런 주머니 넣으시면 되고요. 1894년부터 이 1204년까지는요. 광무개혁 주머니예요. 이 광무개혁 주머니도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04년 이후부터는 바로 애국개몽운동 주머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주머니에다 쏙쏙 집어넣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면 되는데, 한성순보는 바로 이 개화기, 강화도 조약을 문이 열자마자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화파가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정변을 일으켰다. 그 정변이 무엇이었다? 갑신정변. 3.1천하였죠? 성공 실패? 실패. 자, 그러니까 이 개화파가 주도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인데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 신문도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성순보는 이제 문을 닫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한성주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한성주보의 역사적 의의를 좀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순보라고 하는 것은 순자가 뭐냐면 열흘마다 한 번씩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주보는 뭐예요, 여러분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온다는 거. 일보는 뭐예요? 매일매일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순보, 주보, 일보. 지금은 뭐 조선 일보, 동아 일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그 변천사가 있다는 건데, 이 한성주보의 역사적 의의를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한성주보에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상업 광고가 게재가 됐습니다. 상업 광고가 게재되었다. 최초로 상업 광고가 게재되었다. 이게 바로 한성주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 좀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여기서 동도서기, 즉 1884년 급진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은 실패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개화 정책들은 이어가고 있더라. 온건개화파가 주도했던 동쪽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이자 라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 한성주보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94년 갑오개혁 라인이에요. 갑오개혁 라인 이후에 등장했던 신문이 있으니 이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더라. 여러분, 독립신문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그 당시에 아관파천이 있었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구만. 돌아오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언론 독립신문이 등장했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독립신문의 그럼 역사적 의의는 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거는요, 바로 최초의 민간, 최초의 민간 신문이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한글뿐만 아니라 영자, 영자의 모습들도 보여가지고 영어로도 이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다음에 영어는 외국인들한테도 우리 사정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신문이었습니다.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아간파천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이 선포되잖아요. 그죠? 그때 등장했던 신문들이 바로 이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인데, 이게 왜 대한제국 시기에 등장했던 신문일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딱 이 신문의 제호만 봐도 이 시기는 대한제국 시기구나라는 것을 그냥 떡하니 알게 되죠. 그죠? 자, 먼저 이 제국신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걸 누가 주로 많이 봤냐면, 제국신문은 굉장히 순한글 신문이에요. 제국신문은 이건 순한글이어서 누구나 읽기 쉽도록, 그래서 서민들이 주로 봤던 그런 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요, 이 황성신문은 한자가 많아요. 한자가 많아가지고 유생들이 주로 많이 보는 그런 신문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생들이 지금 주로 보고 있는 신문이다. 자, 그런데 이 황성신문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황성신문에 실렸던 너무나도 유명한 글이 하나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을사늑약할 때 우리 배웠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시일야 방성대곡.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 실렸던 신문이 바로 이 황성신문이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여러분, 이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은 여러분 뭐에 대한 저항이었죠? 이건 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제가 또 한 번 써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또 한 번 써드릴게요. 시일야 방성대곡은 바로 장지연이 썼고요. 장지연이 썼고요. 장지연이 썼고요. 무엇에 대한 반발?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이었다.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문이 바로 황성신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04년이면 여러분들 뭐예요? 러일전쟁. 러일전쟁을 또 전후해가지고 또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빨려들어간 어떤 그런 상황, 일본이 노골적인 식민지 지배를 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대한매일신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한매일신보는 여기 나왔던 모든 신문 중에 가장 중요한 신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를 좀 보셔야 돼요.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와우, 완전 중요해. 이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일단 양기탁, 신민회, 그러네, 신민회 회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베델, 완전 중요. 자, 이 베델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취해법권. 그러니까 일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이 베델이 있다 보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상당히 일본의 비판적인 어떤 그런 기사를 많이 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병투쟁 있잖아요. 이런 의병투쟁들한테도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그런 기사를 싣고 있어서 당시 독자 수가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신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이제 첨부한다면 이때 있을 때는 국채보상운동, 그죠? 이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그런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한매일신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일본으로서는 눈엣 가시겠죠. 이거 가만히 놔두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본으로서는 이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예, 그게 뭐였냐면 바로 신문지법. 이 신문지법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신문을 좀 억압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당시 굉장히 근대적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온지 한번 살펴볼 텐데 기술 쪽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방문국, 한성순보를 발간했던 방문국, 말 그대로 문자를 박는 곳이에요. 활자와 관련된 곳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환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환국. 뭐 하는 데일까요, 여러분들? 전환국. 화폐 찍어내는 곳이에요. 화폐 찍어내는 곳. 이 전환국 하면 이제 여러분 딱 떠올라야 되는 화폐가 대표 중에 백동화. 나중에 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전환국은 폐지가 되는 거 배우셨죠, 여러분들?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 지금 개화기에 전환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좀 무기를 좀 만드는 법을 보고 배워라라고 해서 이 기기창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선사를 발견해가지고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만들었던 그 근대적 시설이 바로 이 기기창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 요 세 근대 기술들은 모두 1883년도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연도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시기적으로 하여튼 요 덩어리에만 이렇게 쏙 집어넣으시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이 84년 라인이 참 중요한데 이 개화파와 관련된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갑신정변과 관련된 곳들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뭐가 있냐면 바로 갑신정변과 관련된 근대적 시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우정총국. 우정총국. 그렇죠.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그 계기가 바로 이 우정총국 오픈 커팅식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갑신정변이 딱 터지면서 결국 이 우정총국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나중에 이제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총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곳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 부분 바로 이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나서 이때 이제 다쳤던 그 민씨들을 고쳐주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그 선교사로 왔던 그런 인물인데요. 알렌. 이 알렌의 요청에 의해서 병원을 하나 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되는 것이죠. 그 병원이 바로 무엇이다? 광해원. 광해원. 이 광해원은 여러분들 뚜루루루루루루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뭘로 바꾸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제중원으로 이름을 또 바꾸게 될 겁니다. 제중원. 자, 요 라인들을 여러분이 좀 잘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직후에 광해원, 제중원 연결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어떤 근대적 시설들이 이 1884년을 전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 보신 거예요. 자, 이런 기기창 쭉 가가지고 이제 이 동도서기 이 시기로 와보겠습니다. 이 시기도 여전히 개화 정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갑신정변 이때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전신. 85년도에 이게 놓게 되는데요. 전신을 놓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모군란 터졌어. 갑신정변 터졌어. 이거 빨리 본국에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어. 배 타고 가야 돼. 또는 말 타고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보를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신들이 바로 이 시기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하나 근대적인 것도 시설이 있다면 바로 전등이 있겠습니다. 전등. 이 불빛이 이때 켜지는 거예요. 그죠? 87년도 어디에서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짜잔 불빛을 밝히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9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광무개혁기로 한번, 그러니까 이제 갑오개혁 그 이후의 어떤 모습들 한번 살펴볼 텐데, 이때 여러분들 놓아졌던 그 기기가 있다면 전화가 이때 놓여집니다. 우와, 전화도 놓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여러분들 뭐 전등도 놓으려면, 전화도 놓으려면 뭐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할 거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뭐냐면 바로 한성전기회사. 한성전기회사가 1898년도에 98년도에 세워지는데, 이런 전기회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차도 운행을 할 수 있겠죠. 전차. 여러분들 이제 당시 이 광무개혁 대한제국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동양에서 전차가 다니고 이런 모습들은 진짜 몇 나라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어떤 근대적 시설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를 할 수 있는 무엇? 네, 바로 경인선. 경인선의 역사적 의의를 들어봐라. 이게 최초라는 거죠. 하여튼 최초란 타이틀이 붙으면 여러분 꼭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최초의 철도, 바로 경인선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경인선은 러일 전쟁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즉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 1904년 요 라인이 제가 러일 전쟁이다라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요 라인이, 그죠? 요 라인이 바로 러일 전쟁이다. 러일 전쟁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든 철도, 그 철도가 무엇이다? 그 철도가 바로 이 경부선과 이 경의선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경인선과는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경부선과 경의선, 부산을 놓고 의주를 놓는 이 경부선과 경의선이 바로 이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게 바로 경인선이다 라고 하는 요 차이점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근대적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음. 우리가 최초 철도 경인선이요. 최초 우체국 오장천국이요. 최초 병원 광해원이요. 뭐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 다 이 시기에 지금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어디일까요? 이 원산 학사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여러분들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최초의 학교. 최초의 근대적 학교임을 여러분들 꼭꼭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두둔두둔. 최초의 근대적 학교. 최초의 근대 학교인데, 여기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 학교는 말이죠, 이 어떤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학문뿐만 아니라 무술도 가르쳐요. 마치 고구려의 경당과도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산학사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80년대로 오면 여러분들 이때는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학교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자, 그 선교사들이 지금 학교를 짓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학교를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배제학당이라든지, 또는 여자 학교로서는 뭐 이화학당이라든지, 뭐 경신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또 이때 이제 80년대 요 라인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쭉쭉쭉쭉쭉 와서 여기 90년대 요건 좀 지나가고요. 사립학교로 좀 넘어와가지고 이 러일 전쟁 이 시기에 여러분들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예. 왜냐면 여러분 기억나죠? 왜 1904년 이 러일 전쟁 이후에 있었던 운동, 애국 계몽 운동. 애국 계몽 운동은 무엇을 포커스로 두고 있다? 언론, 교육, 식산, 흥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학교들이 있겠죠. 예, 그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냐면 오산학교라든지
그다음이 대성학교라든지 네,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산학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승훈 선생, 이승훈 선생이 그다음이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뭐 잘 알고 있죠. 안창호 선생이 주도했던 그런 학교. 이런 학교들이 지금 사립학교였던 그 명맥을 잇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립학교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한번 80년대로 한번 가보죠. 자, 사립학교에서 최초의 학교는 원산학사가 설명드렸는데 공립학교에서 최초는 또 어디일까요? 공립학교입니다. 이번은요. 국가가 세운 걸 학교라는 건데 물론 원산학사보다 좀 늦어요. 늦지만 어쨌건 이 공립에서는 좀 최초였던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 원형의 모습이 어떤 학교이냐면 동문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문학. 근데 이 동문학은 여러분들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예요. 외국어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그런 학교는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이제 언제 나오냐면 바로 이 86년도 이 유경공원, 자기들이 육성하는 거예요. 영재들을 육성하는 어떤 그런 학교, 국가가 세운 그런 학교라는 건데 이 유경공원은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좀 잘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여기 유경공원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헐버트. 대표적인 인물. 이 외국인 교사들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유경공원이다. 라는 건데 여긴 여러분들 이 고관 자제들이 주로 많이 왔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특히 이 헐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헐버트는 어디서 또 한번 등장하냐면 굉장히 진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 헤이그 특사 있죠. 헤이그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헐버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80년대 요 라인인데 이제 90년대로 가면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것이 반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교육 입국 조서는요. 언제 되었죠? 요거는 바로 2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때 발표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대적 학제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소학교라든지 또는 사범학교라든지 또는 외국어 학교 이런 어떤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 그게 바로 교육 입국조서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중학교까지 한성 중학교 한성은 여러분 서울이에요. 요 앞에 다 한성이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교육 입국조서 이후에 등장하고 있더라.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육 입국조서 이전의 학교와 교육 입국조서 이후의 학교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한번 해보면 이 1904년 요 라인을 전후해가지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재외동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1904년 라인, 이 앞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한반도를 떠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예, 디아스포라는 여러분들 한반도를 떠나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이 정착하는 그런 과정과 흐름을 우린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공식 이민을 간 어떤 그런 지역부터 한번 볼 텐데 그 최초의 공식 이민 이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하와이였습니다. 오! 하와이네, 하와이. 이때 이제 그 사진 결혼이 참 이때 아주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와이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하와이에서 또 이동을 해서 이제 멕시코로 들어가요. 이 멕시코에 들어가서
그 선인장과가 있는데 그 아주 가시가 나와 있는 그런 작물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작물 애니깽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그 애니깽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따면서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해요, 이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 들어가서 독립공채라는 걸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행을 해요. 독립공채라고 하는 거는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임시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독립되면 돈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나라에 실체가 없는데 그 채권을 누가 사겠냐고요. 그런데 이 이민자들이 그 채권의 대부분 사들입니다. 아, 정말 참 대단하다. 예, 진짜 이렇게 타국으로 왔지만 이렇게 한반도를 그리는, 그리고 한반도를 어떤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분들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학교와 이민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1904년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본격화되었던 애국개몽 운동기, 말 그대로 이제 교육과 언론과 식산 흥업이라고 했는데, 뭔가 우리의 어떤 그 국권 피탈 기수에서 우리의 것을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국어라든지 역사라든지 종교, 이런 측면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먼저 국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쪽에서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어떤 우리의 것을 좀 이렇게 알리려는, 또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앞에서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 가지고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글들 또는 어떤 문장들, 이런 것들을 좀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국문연구소라는 거예요. 국문연구소. 이 국문연구소는 여러분들 학부 안에 있었던 곳입니다. 학부라 하면 여러분들 왜 내각 7부, 그죠? 2차 가보개혁으로 바뀐 게 내각 7부잖아요. 그 7부 안에 있는 학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육부, 교육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부 안에 이제 국문연구소가 있었고, 여기서 활약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주시경 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석영,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지석영 이분은 이렇게 국어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여러분 종두법, 이 종두법에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신소설이 또 이때 나와요. 신소설. 대표적인 신소설이 있다면 은세계라는 작품이 있는데, 특히 은세계라는 작품은 여러분들 당시 그 연극 전용, 연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용 극장이 있었어요. 그 극장이 뭐였냐면 원각사. 이 원각사에 또 올려져 가지고 또 상영이 되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있다면 금수회의록. 금수회의록과 같은 그런 신소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시도 있어요. 시. 우르릉꽝꽝. 예전 그 우리 시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죠. 바로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우르릉꽝꽝.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욕당 최남선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국어에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 새로운 어떤 그 소설과 새로운 어떤 시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서는요, 역시 이제 지금 국권 피탈기야. 지금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내겠다.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우리 어떤 그 영웅들을 보여주는 위인전.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여러 나라들의 흥망사. 어떻게 다른 나라들은 망했는지 흥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신채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위인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책들을 많이 썼는데, 특히 신채호는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독사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독사신론은 뭐냐면 이제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등장하게 되는, 유행하게 되는 사학이 있는데 이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이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한 역사가가 바로 이 신채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채호의 독사신론을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한번 좀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 자, 종교에서는 여러분들 천도교가 있습니다. 천도교. 여러분이 천도교가 어디서 이름을 바꾼 건지 아세요? 천도교? 네, 바로 동학이에요. 동학. 동학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 낸 것입니다. 천도교의 기관지라면 만세보. 이게 기관지 역할을 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종교. 사실 대종교가 일제강점기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는데 대종교를 이끌었던 인물은 나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철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대종교는 뭘 믿는 거냐면 바로 단군을 믿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단군을 믿는 종교, 대종교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에서는 여러분들 그 박은식 하면 이제 일제강점기 또 역사학자로 또 활약하는 그런 분인데 이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교 구신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다른 종교들은 지금 열심히 포교 활동하면서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유교는 뭐냐 뒷짐지고 말이야 그냥 어깨 힘만 빡빡 주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던 건 바로 양명학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 조선의교의 강화학파 있잖아요. 이런 양명학이 또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유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바로 만해 한용운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불교 유신론, 썩은 병폐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불교 유신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본다면 여러분 천주교. 이 천주교의 포교가 좀 늦어요. 공식적으로 포교된 이유가 늦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프랑스와 우리가 싸운 게 있죠. 병인 양요. 그렇죠? 선교사가 죽게 되면서 프랑스 결국 이제 병인 박해를 원인으로 삼아가지고 병인 양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와 수교가 좀 늦어요. 그래서 조프, 프랑스와의 어떤 그 조약을 체결한 이후, 이게 이제 1866년이에요. 예, 그래서 체결 이후, 이때부터 이 천주교 포교가 가능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개항 이후에 여러 근대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들어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대부분 이때 형성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 개항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데 어쩐지 흥미진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자, 문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뭘 배워야 될까요? 이제 식민지, 일제강점기 그 시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